네, 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오늘 80일간의 투자일주 48일차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중요한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고, 지금 인플레이션은 5.3%, 그 다음에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은 4%,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은 식료품이랑 원유 값을 뺀 그런 인플레이션 수치인데, 요거는 예상치보다 0.2%더 낮게 나와서 4%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상치보다 살짝 낮게 나오면서 국채 금리는 살짝 하락을 했고, 이제 주식시장 인플레이션이 발표되는 그 직후에는 올랐다가 장이 개장하면서 하락해가지고 여기 드디어 이제 하방 채널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숏을 좀 했다가 여기 채널에다가 뭐 체결 안 되면 말고식으로 그냥 매수 주문 넣어놨는데, 운 좋게 체결이 되면서 아주 좋은 가격에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사실 이 채널선에 이렇게 예쁘게 딱 터치하고 오를 줄은 몰라가지고 그냥 큰 욕심 안 부리고 매수한 라인에다가 손절 걸어놔서 내리면 그냥 본전으로 나오려고 그렇게 해놨고, 이제 오늘 인플레이션 발표되고 나서 골드를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골드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골드를 좀 매수한 이유는, 제가 예전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인플레와 성장의 시나리오 4가지 그 영상을 제가 찍은 적이 있죠.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게 장기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어쨌든 높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로 간다면은 어쨌든 가장 수혜받을 것은 귀금속이다. 왜냐면 생각해 보시면은 성장 둔화가 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명목 금리는 어쨌든 하방 압력을 받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면은 이제 실질 금리는 점점점 낮아지겠죠.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고, 실질 금리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귀금속이기 때문에 골드가 만약에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간다면은 제일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새 비트코인이 사실 골드의 어떤 대체제 역할을 조금 하긴 하면서 얼마나 그거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골드를 좀 매수를 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이제 좀 이야기해 볼 부분은 경제 지표 발표 관련해서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요거는 뭐 장기 투자자의 관점이라기보다는 단타, 그런 데이 트레이더 관점에서 경제지표 발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 이제 경제 지표에 따라서 매매한다고 하면은 언뜻 보면은 되게 랜덤으로 무작위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예상치보다 좋은데 내리고, 어떨 때는 예상치보다 나쁜데 또 내리고, 또 어떨 때는 오르고, 그렇게 보면 뭐 무작위 아니냐. 그래서 뭐 경제 지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그거에 따라서 뭐 예측해서 매매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아마 이제 선행편 7편 차트 설명을 드릴 때 교락 변수, 그 confounding variable,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념이랑 좀 연관이 있기도 한데, 사실 요건 이제 교락 변수라기보다는 그냥 찾지 못한 설명 변수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에 따라서 베팅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제까지 이제 그 사람이 달렸던 기록을 보니까 뭐 어떤 날은 달리고 어떤 날은 뭐 안 달리고 되게 랜덤해 보여요, 무작위적으로. 그래서 뭐 대충 기록 보니까 50대 50인 거죠, 확률이. 그래서 이 사람이 달릴지 안 달릴지 어떻게 찾냐, 이거는 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날씨 데이터를 가져와서 봤더니 비 오는 날만 이렇게 추려보니까 비 올 때는 달릴 확률이 10%밖에 안 되고, 비가 안 올 때는 70% 정도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날씨를 보고 베팅을 하면은 돈을 벌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경제 지표를 통해서 베팅을 한다고 할 때도 그냥 지표를 보고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것만 보면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는데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게 막 부작위적으로 그냥 센티먼트에 좌우되는 것 같지만, 아까 전에 날씨 데이터를 통해서 비 오는 날과 비가 안 오는 날로 이렇게 나눠 본 것처럼 경제 지표도 어떤 기준을 통해서 나눠서 각각 보면 어떨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의 어떤 경험적인 노하우를 조금 공유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경험적인 부분인데, 경제 지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발표되었을 때 그 예상치를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되게 명확하게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고,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지표다, 요거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시황에 따른 문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컨텍스트와 지금의 시황상 무조건 높게 나오면 무조건 나쁜 거죠. 인플레가 높게 나오면은 테이퍼링도 빨리 해야 되고, 최악의 경우 금리 인상도 당겨야 되고,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 무조건 지금 컨텍스트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은 나쁜 것이고 주식은 하락을 할 겁니다. 근데 똑같은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라도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좋은 거죠. 일본에서는 디플레를 벗어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지금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인플레이션 지표는 미국에서는 예상치보다 높으면 무조건 나쁜 것이고요. 반면에 예를 들어서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상치보다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만큼 고용이 좋으니까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겠구나. 그래서 뭐 주식이 내릴 수도 있고, 반면에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것이니까 주식 시장에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사람의 해석이 좀 갈릴 수도 있겠죠. 시장 참여자들에 따라서. 그러면 방향성이 좀 모호하죠. 이렇게 분류를 해보시면은 이제 전자의 경우 방향성이 굉장히 명확한 경우에는 이 수치가 발표나자마자 그 예상치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그 몇 초 만에 확 방향성이 나옵니다. 초고빈도 매매,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의 영역이란 거죠. 알고리즘으로 엑스큐션 되는 그런 영역인 거죠. 지금 오늘 발표도 보시면은 요게 이제 분봉이거든요. 1분봉이거든요. 근데 요게 인플레이션 발표예요. 코어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보다 살짝 낮게 나오자마자 그냥 샤샤샥 진짜 1분 만에 훅 오릅니다. 요건 이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나왔다 해서 매수 누르는 게 아니고 예상치 입력값을 기준으로 실제 발표가 돼서 그 데이터가 들어오자마자 예상치와의 차이에 따라서 예상치보다 낮으면 무조건 매수를 하라. 그런 식으로 엑스큐션 오더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알고리즘 엑스큐션에 따라서 급등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무슨 해석이나 그런 직관을 통해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예상치와의 관계 따라서 자동 반사적으로 되게 표면적인 상승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개장 전에 이렇게 자동 반사적인 상승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그런 알고리즘들은 보통 그렇게 홀딩 피리어드가 길지 않습니다. 거의 몇 분 상간에 털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개장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뭐 4, 5, 6월 달이 기저효과였다고 하는데 지금 9월 달이 되어서도 코어 인플레이션이 4%고 전체 인플레이션율은 5.3%대인데 연준의 목표 인플레가 2%인 상황에서 그냥 코어가 0.2% 낮게 나왔다고 이게 진짜 호재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개장하고 계속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이쯤에서 숏을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경험적인 그런 관찰인데, 이제 지표를 나눠보면은 예상치에 비해서 상회 하회했을 때 방향성이 명확한 중요 지표, 그러니까 현재 인플레이션 그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추후에 더 중요한 이슈가 존재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는데 어쨌든 지금 되게 중요한 그런 이슈는 FOMC잖아요. 다음 주에.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터졌던 방향이랑 반대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고요. 만약에 그 지표 자체가 그 당시 그런 시황 자체를 정의해버리는 중요 지표면은 터진 방향으로 조금 추세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의 고용률처럼 예상치에 비해서 상회 하회했을 때 방향성이 모호한 중요 지표, 예상치에 비해서 뭐 높게 나왔을 때 이게 주식시장에 좋은 건가? 약간 모호한 애매한 지표들은 개장하고 기다렸다가 나는 추세가 일정 부분 추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조금 바라보거든요. 물론 요것만으로 그냥 나이브하게 매매를 하진 않고 여기에다가 다른 시황들 문제라든지 아니면 차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기관들의 옵션 매매 그런 행사가들에서 보이는 제가 만든 그런 시그널들 그런 것들이랑 합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제 스타일에 해당되는 그런 분류고, 어쨌든 요지는 항상 저희 모든 영상들에서 그렇듯이 제가 뭔가 이렇다, 경제지표를 이렇게 나눠서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냥 물고기를 잡아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제지표를 본인의 트레이딩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접근법들을 이제 저는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예시를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본인의 관찰이라든지 본인의 데이터라든지 본인의 경험을 따라서 그렇게 정립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개장하고 숏을 해서 이제 단타로 수익 냈던 부분이 그냥 요거에 따라서 1번에서 1-1번이다 그래서 발표 후에 올랐으니까 그냥 숏하자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에서 요 1-1번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하방 쪽으로 퍼센티지를 높인 다음에 베팅해 볼만 하다 하면은 이제 베팅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이슈도 있지만 이제 신흥국 쪽에서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런 기사들이 최근 며칠 동안 계속 또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금요일에 나왔던 기사인데 제목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 높은 인플레이션의 망령이 돌아오고 있다, 이런 제목인데, 미국 연준이 이렇게 여유 있게 뭐 테이퍼링 하니 많이 되게 막 여유 있게 그냥 토론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 남쪽에서는 이 토론 자체는 이미 결론이 다 나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지금 라틴 아메리카의 중앙은행들은
미국은 이미 금리를 되게 적극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 내 최고 9.7% 인플레까지 올라왔고요. 8월 달에. 그래서 지금 이자율을 3월부터 4차례 인상을 해서 5.25%고 이번 달에 최소한 1%를 더 올릴 것을 투자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추후에 더 올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엄청나게 지금 어그레시브하게 올리고 있죠.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5,500% 작년에 올랐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뭐 여러모로 지금 뭐 파탄난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50% 올랐고요. 얘네들도 지금 뭐 정신없이 돈을 찍고 있죠. 그리고 그나마 이제 그쪽에서 좀 선진국인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1999년 이래 최고치로 지난달에 이제 코어 프라이스들이 올랐고 올해 6.1% 예측하고 있고요. 팬데믹 동안 이 멕시코는 그렇게 금리 인하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올해 2번 타이트닝 했고 연말까지 추가로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5% 정도로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브라질이 요게 짙은 파란색, 멕시코가 요 하늘색, 그다음 페루랑 칠레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페루랑 칠레도 뭐 비슷한 사정이고,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금리 인상을 해야 되니까 지금 뭐 경제 성장에 거의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요 라틴 아메리카 성장률이 6.4%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2.4%로 급격하게 둔화될 것이다. 그렇게 JP 모건이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그래프는 이제 인플레이션율, 요 짙은 파란색이 브라질인데 지금 올해 들어서 뭐 4%대에서 거의 뭐 반년 만에 지금 10%까지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라틴 아메리카의 그런 정책 입안자들이 지금 미국을 좀 짜증나게 바라보고 있다. 그렇겠죠. 지금 뭐 연준은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오버할 필요 없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있을 그런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그 미국이 결국은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어느 정도 중기적으로 버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에서 뽕을 뽑자 싶으면은 전 세계에 이제 달러를 뿌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면서 전 세계에 세금을 매기는 거다. 그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지 않은가 싶고요. 그 다음 이거는 어제의 기사인데 이제 식료품 인플레이션이 후진국들 이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식료품 인플레이션 보면은 요 선진국이 분홍색이고 파란색은 이제 이머징 마켓 신흥국들, 요건 이제 연율로 따진 그런 상승률 그래프인데 1년 이상 계속 슬금슬금 오르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소비 대부분을 그런 어떤 식료품에 써야만 하는 그런 신흥국이나 후진국들의 불균등하게 더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5개월 동안 40%가 올랐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10년에 아랍의 봄 그때 이후로 최대치로 오른 그런 케이스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가계의 그런 소비를 쥐어짜고 있고 이번 여름에 어떤 소비자 심리 지수를 하락시킨 주범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식료품 가격들은 되게 이제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요. 되게 변동성이 높다는 거죠. 원유 가격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발표된 이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레이트랑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을 따로 이제 발표를 하죠.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변동성이 너무 심한 식료품이나 원유 가격을 빼고 그 나머지에서 이제 계산한 인플레이션인데,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코어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식료품 가격이랑 코어 인플레이션에 들어가는 다른 물건들이 둘 다 똑같은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 공급망에서의 병목 현상, 그 다음에 수송 비용의 급등,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지장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앙은행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더 반응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쨌든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 자체가 미국에서는 거론되는 수준이지만 신흥국에서는 이미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 그리고 결국 신흥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 여파는 건너 중국에도 미치고 그 다음 전국적으로는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코어 인플레이션이 0.2% 내린 게 과연 그만큼 호재인가, 거기에 대해서 재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율은 어쨌든 예상치대로 5% 이상 5.3%, 사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그런 컨텍스트 하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해봤는데 저는 어쨌든 올해 가을에는 이 채널선이 한번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조금 하고 있고요.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다음 주 FMC를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시황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그거 준비한다고 조금 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렇게 짜보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중전쟁 다루는 부분을 이제 만들다가 또 요 거시경제 개념을 설명해야 되고 계속 요렇게 이제 3000% 빠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설명 안 하고 넘어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막 고민을 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아마 세 번째 시리즈는 다음 주 정도부터 제가 만약에 준비가 다 된다면은 거시경제와 경제 지표를 바라보는 그런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그거랑 이제 중국이랑 연관 지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그걸 시작하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관리 파트는 오늘 좀 열심히 뛰었습니다. 주말에 쉬었기 때문에 오늘 4.6km를 달렸거든요. 그래서 제 목표가 대충 페이스를 5km 정도로 해서 이제 월말까지 매일 5km 정도씩 뛰자, 요게 이제 제 목표인데, 지금 1등 하시는 분은 프라이님, 2등은 이성호님, 3등은 이제 박옥수님, 세 분이 1, 2, 3등이고요. 그 뒤에 되게 촘촘하게 다들 따라가시고 계시네요. 어쨌든 계속 저와 함께 이렇게 달려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진짜 제대하고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규칙적으로 2주 이상 계속 달린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얻어가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요새 DP가 되게 화제더라고요. DP 보면서 월가제 썰 요새 좀 쉬었는데 군대 썰이나 좀 풀어볼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군대 얘기 뭐 재밌어 할까 싶다가도 나름 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KCTC라고 정갈대대 혹은 뭐 대항군 대대라고 불리는 그런 부대에서 복무를 했거든요. 이제 KCTC 안에도 이제 행정병들이 있는 이제 담본부가 있고, 그 부대 들어가서 이제 우측으로 가가지고 적보다 강한 적 이러면서 이제 막 정갈 그려져 있는 그 아치가 있어요. 거기 지나가면 이제 북한군복 입고 그런 훈련하는 대항군 대대, 그러니까 북한군 역할을 해주는 대대거든요. 지금은 아마 뭐 연대로 개편됐을 건데, 이런 거 통신부 아닌가? 뭐 홈페이지에도 다 이제 있는 것 같으니까 뭐 그런 얘기는 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눈 한 5주 이상 마비되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제 마비성 사시라고 오른쪽 눈이 왼쪽으로는 가는데 오른쪽으로는 이제 안 가는 게 한 5, 6주 지속된 적도 있고, 장막 터져가지고 이제 인공막도 제가 삽입을 한 상태거든요. 생각하니까 또 졸라 빡치네. 응봉교육대라고 그 교육받는 데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교한테 개처럼 맞고 나한테 침 뱉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가끔 이제 군 입대하시는 그런 구독자분들께서 이메일이 오거든요. 혹은 군대에 계신 분들도 연락이 좀 오고, 그래서 다들 이제 힘드실 텐데 화이팅 하시고, 특히 저한테 이제 해군에 계신데 되게 힘들다고 이메일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받는 이메일들이 좀 많고 이제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답변을 바로바로 드리진 못하고 지금 뭐 한 달 정도 좀 밀려 있어서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는데, 그 친구도 제가 답변을 좀 늦게 해서 좀 마음이 무거운 게 있어요. 그때 너무 힘들다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 좀 하고 그럼 좋을까 이렇게 상담 요청을 이메일이 왔었는데, 제가 그걸 늦게 이제 읽는 바람에 늦게 어쨌든 장문의 답변을 보냈는데 지금 항의하고 있어서 못 보는지, 어쨌든 그런 친구들 다 군대에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군대에서 힘드셔서 이제 저한테 만약에 이메일을 보내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제목에다가 군대에 있다고 적으시면은 제가 그런 이메일은 지금 순서대로 읽고 있는데 어쨌든 일찍 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는 분들이 되게 장문으로 보내세요.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인데 또 그만큼 제가 그렇게 장문으로 보낸 이메일에다가 막 2줄 보내기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좀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이메일이 좀 밀려서 답변이 좀 느려져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로 캐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